14. 물과 기름. 남원장 별실에는 기생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송이 손님 5이 모여 앉아 있었다. 5 중에 4은 밤송이 머리라서 아무리 사복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 앳된 얼굴들과 함께 학생이라는 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두툼한 방석을 깔고 앉은 그들은 하나같이 어색스러운 태도와 불안정한 얼굴로 제각기 눈만 껌벅거리고 있을 뿐 말이 없었다. 5 중에 제일 느긋하고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머리가 긴 윤태주였다. 그는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로 담배를 뻐끔거렸다. 야, 요런 촌놈들아. 언제까지 그 모양들로 얼어붙어 앉아있을래? 너그 시방 벌수냐? 돛닦냐? 여기는 학교 훈육실도 아니고 절간도 아니여.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재미지게 노는 술집이여, 술집. 아무리 떠들고 멋대로 혀도 간섭할 사람 하나도 없음께. 기분 내, 기분. 몸을 일으킨 윤태주는 담뱃불을 끄며 방 안의 기분을 돋을 양으로 목청을 높였다. 치, 성림이사 태평부사 암시랑 안 컸지만 우리 같은 빡빡대가리가 요런 요상실언디 들락길이다가 잡히는 날에는 어찌 되는지 몰라서 여는 소리다요. 현호봉은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눈을 흘기며 양쪽 볼에 불만을 물었다. 그럼 비응신아, 니하고 성일이를 태학당하게 하려고 태주성님이 역부로 요로 끌어들인 거 니 몰라서 하는 소리냐? 살갗 속에서부터 돋아오르는 것 같은 진한 불량기가 얼굴에 맥질된 양효석이 전혀 농담이 아닌 것처럼 말했고 최서학은 빙긋이 웃고만 있었다. 언냐, 효석이 말이 맞다. 네 놈이고 성일이고 이 집구석에서 술 한 잔씩 몰고 팍 퇴학이나 당해보라라. 윤태주는 옹이 박인 말 뒤에 흐흐거리는 웃음을 매달았다. 왔다매, 넌 요리 옹색스럽게 맹글어 놓고 어지간히 재미지겠어. 지길, 중국집사 모의장께로 자꾸 일로 와갖고는. 부자연스러움을 못 견디겠다는 듯 현호봉은 상체를 비비틀며 투덜거렸다. 그 옆에서 송성일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아니 그러면 너그 학교 교칙에는 중국집서 술 마시는 건 괜찮다고 돼 있냐? 윤태주가 딴전을 부리고 있었다. 와따 성님은 어째 등짝 걸고랑께 장단지 긋고 그러요? 우리가 씹은 기분이 몰뚝 짜는 것이 그까짓것 퇴학당하고 안 당하고 땜세요 어디? 생전 처음으로 기생집 문턱 넘어쓰고 본게 껄쩍지근해 이지랄이제라. 다 성님이 저지른 죄요. 언냐 다 처음에는 그리 몰뚝잖고 껄쩍지근하고 그러는 법이니라. 네가 시방 날 원망하는 쫀디 어디 오늘 한 번만 봐봐라. 그 원망이 통사정으로 휘가닥 바뀔 것인게. 아이고 또 기생집 될다더라고라. 하문 성님 나 기생집서 술 한 번 더 먹여주시오 하면서 통사정하고 매달리게 돼야. 윤태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제길 통 사정할 것이 잔생이도 없던갑다. 현호봉은 코웃음을 쳤다. 언냐, 코웃음을 치든 콧방귀를 뀌든 다 네 맘대로니까 머리 긴 체면에 더 말 안 컸다만 일단 오늘 한번 척겨봐라. 나이살 묵은 것들이 어찌 기생집 뻔질나게 드나들고 기생집이 장터거리 술집이나 중국집하고 어찌 닮은지도 알게 됐긴기로. 윤태주는 어른이 다 된 척 몇 살 더 먹은 나이를 한껏 과시했다. 현호봉은 더 말끝을 물지 않았다. 오늘의 주비는 최서학과 양효석이고 주연을 베푸는 것은 윤태주였다. 2 사람이 서울로 떠나기 전에 송별회를 열자고 의견이 모아지자 윤태주는 대뜸 그 장소를 남원장으로 정하고 나섰다. 술값 전부를 자기가 맡을 테니 송별회를 멋들어지게 한판 벌이자는 것이었다. 현호봉이나 송성일은 처음부터 그 제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송성일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하판성 노인을 죽인 죄의식에 시달려오며 그들과 만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송별회를 하는 자리까지 피할 수가 없어 응하기로 했지만 난데없이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이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요 새끼 선배를 뭘로 알고 이러 이거. 정기 싫으면 니 혼자 빠져.
윤태주의 이 말 앞에서 송성일은 그만 입을 다물어야 했다. 윤태주는 멸공단 단장답게 송별회를 떡 벌어지게 차려 체면을 세우고자 했다. 사람을 하나 죽이는 바람에 활동을 중단당하고 말았지만 그는 아직도 스스로를 멸공단 단장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그 활동을 중단당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는 그가 굳이 멸공단에 애착을 갖는 것은 공산당에게 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읍장은 한심스럽고 군수는 시장스럽고 도지사는 우습고 국회의원이라면 한자리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남모르게 품고 있었다. 그 먼 꿈을 위해 그는 멸공단 같은 어떤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가 송별회를 굳이 남원장에서 걸판지게 벌이려는 것은 단순히 멸공단원이었던 양효석과 최서학의 서울 유학을 축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는데 그 속셈도 모르고 송성일이가 반대를 하고 나섰으니 통할 리가 만무였다. 아버지의 원수를 두고두고 갚기 위해 사관학교를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그대로 양효석은 금년 7월부터 4년제 정규과정으로 바뀌는 육군사관학교를 택했고 법관이나 정치가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최서학은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다. 졸업반의 공부는 이미 흐지부지 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서울을 익힐 겸 해서 미리 떠날 채비를 한 것이다. 왔다. 인자 못 심었다냐 어쩌다냐. 배꼽이 등가죽에 들러붙을 참인디 어째 깜깜 무소식이오 이거. 현오봉이가 헛입맛을 다시며 장지문을 꼬나보았다. 그 기세가 곧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았다. 요런 촌놈아 진득하니 기둘려라. 기생집 출입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상이 나올 때까정 점잖으니 기둘릴 줄 알아야 양반이다. 이것도 다 공부니께 잘 배우더라. 윤태주가 그야말로 점잖게 말했다. 아이고 성님 그러고 본께 성님 혼자 참말로 양반 같아요. 니 길을 중국집 같았음사 10번도 더 나왔겠다. 7월. 야야 음식 같지도 않은 중국집 탈은 그만하고 좁게만 더 기둘려라. 진수성찬 차려갖고 꽃같이 이쁜 가시네들이 상을 받쳐들고 곧 들어올 거이다. 윤태주가 팔다리가 찢어져라 기지개를 켰다. 성님은 학교 그만두셨어? 최서학이 불쑥 물었다. 학교? 뭐 배울 것이 있어야지. 여기까지 말한 윤태주는 계속 밀려나오려는 말을 꿀떡 삼키고는 개치는 선생이 현찮다고 공부를 안 할 수야 있겠냐. 신학기가 되면 또 시작해야겠지. 사뭇 진지한 얼굴을 꾸미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가 꿀떡 삼켜버린 말은 힘들고 성가시게 학교 나댕길 건 뭐 있다냐. 내라는 학비 제때제때 내놓고 졸업 임시에 몇 푼 더 써서 졸업장을 챙기면 꿰진 일이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이 어린 것들 앞에서 더구나 원대한 꿈을 앞에 두고 있는 처지에 그건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자, 술상 모셔 올립니다. 판소리를 하듯 길게 뽑아대는 여자의 신바람 실린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허리를 굽힌 두 남자가 길고 큰 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북이며 장구며 가야금을 제각기 든 여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릇들이 겹칠 정도로 술안주가 빽빽하게 들어찬 상이 놓이고 서로 다른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들은 윗목에 악기들을 놓고 그 앞으로 한 발짝씩 나서 줄지어 섰다. 자, 오늘의 주빈이 이 상 잘 오시고 성일이하고 오봉이는 그쪽으로 앉고. 그렇지. 윤태주는 부산스럽게 자리 배정을 했다. 자리들 잡으셨으면 우리 아그들 철 받으시시오. 40줄의 주인 여자가 간드러지는 눈웃음으로 좌중을 훑으며 말했다. 그 눈웃음을 받은 건 윤태주뿐 밤송이 머리들은 멋쩍고 어색스러운 얼굴들로 엉뚱한 데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려 절 받아야지. 어디 어떤 년이 지일로 절을 잘하는가 보자. 윤태주는 호기를 부리고 나서 야야 돌아앉아 절 받을 준비를 해야지 절을 할 거 아니냐. 그는 송성일과 현오봉에게 돌아앉으라고 빠른 손짓을 했다. 현오봉은 마땅찮은 얼굴로 송성일은 시무룩한 얼굴로 느리게 몸을 돌렸다.
그냥 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 선을 보는 순서야. 마음에 드는 여자가 누군지 속으로 정하는겨. 윤태주의 말이었고 성하면 뭐튀어? 보나마나 위에서부터 골라잡음사 내려올 것인디 나나 성일이야 헛방치기제. 현호봉이 어눌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고 눈을 내리깐 채 줄지어 서 있던 여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킥 웃음을 터쳤다. 못 써. 주인 여자의 낮고도 엄한 목소리가 윗목으로 날아갔다. 자석 걱정도 팔자시. 그것이 걱정스러우면 애초에 아무도 안 고를 제일로 안 예쁜 것을 네 것으로 정하면 될 일 아니냐. 양효석의 말이었고 그래, 네 말이 명은이다. 역시 육군 장교답게 샥씩 오르는 작전 지시도 아주 근사하다. 윤태주가 맞장구를 쳤다. 왔다. 하도 작전 지시가 근사여서 그런가 방구가 다 나오려고 똥구녕이 간질간질 허시? 현호봉의 목소리는 어눌한 느낌이 더해져 멍청스럽게 들릴 정도였다. 그는 마땅찮음을 일부러 그렇게 표하고 있었다. 방구야 자연지출물이니 나올라 하면 끼워야 술리지. 윤태주가 유식한 척 말했고 참말이요? 현호봉은 말을 하는가 싶더니 엉덩이를 들썩하며 방귀를 뀌어댔다. 부앙도 아니고 빵도 아닌 요란한 방귀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약해지며 3번이나 울렸다. 저 녀석 저거 참말로 방귀를 뀌쁘네. 양효석의 어이없어 하는 말이었고 야야, 이 음식 먹기는 다 클렀다. 최서학이 얼굴을 찌푸렸고 아이고 방구 나올 준비가 그리 딱 된 줄 알았음사 나가 꾸라고 혔을 리가 없지. 어이 채축일 놈. 윤태주가 쩝쩝 입맛을 다셨고 현호봉의 옆에 앉은 송성일은 고개를 돌려 코를 막고는 비로소 속 풀리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사이에 주인 여자고 윗목에 나란히 선 5 여자들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어쨌거나 이 좋은 날 웃을 일 맹글었은 게 좋다. 자 싸게 절혀라. 윤태주의 말에 5 여자가 몸가짐을 가다듬었다. 여그 귀신분네들은 읍내서 칠 가는 양반댁 되려님들이시다. 얌전하고 곱게 절 올리거라. 주인 여자가 엄한 소리로 일렀다. 오른쪽에 선 여자가 소리 없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느리게 몸을 아래로 낮추어 갔다. 눈을 내리깐 채 가볍게 수그린 여자의 얼굴은 앉은 자리에서 약간 올려다보며 살피기에 딱 알맞았다. 여자는 절을 하고 일어날 때도 앉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인 느린 동작을 했다. 절을 하기 전에 자세로 돌아간 여자는 다시 한쪽 무릎을 세워 앉은 앉음새로 머리를 조아리며 겨울경자 달월자 경월이라 하옵니다. 하고 얼굴을 드는가 싶더니 그때까지 내리깔고만 있던 눈을 마침내 손님들을 향해 떴다. 그 눈이 뜨여짐으로 해서 인물이 보다 확실해지고 선명해졌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극히 짧았고 여자는 몸을 일으키며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똑같은 순서로 나머지 4 여자가 차례로 절을 했다. 자 인자 주빈부터 골라 잡아보더라고. 윤태주가 생기도는 소리로 말했다. 그 말과 동시에 한 여자가 빠른 몸놀림으로 쪼르륵 와서 윤태주 옆에 앉았다. 왔다. 멧돼지 잡을 만치 날쌔기도 날쌔시. 저 시약시 속으로 찍은 것이 누군지는 몰라도 속이 시리시리 터졌다. 여자 고를 생각은 하지 않고 술상 쪽으로 돌아앉아버린 현호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말을 능청스럽게 하고 있었다. 니는 어째 벌써 돌아앉았어? 윤태주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 다 골라잡은 남측이 둘이 성일이하고 나 것인께 마음 편안히 기둘려야제라. 에이 자식 참. 윤태주는 더 탓하지 않았고 고개를 빠뜨리고 앉았던 송성일도 그때서야 슬그머니 상으로 돌아앉았다. 그 사이에 양효석과 최서학은 다투듯 여자 하나씩을 골라잡았다. 야 인자 니들 둘 차례다. 윤태주가 현호봉과 송성일에게 눈짓했다. 나 눈에는 싹 다 각시 삼고 잡고 이쁘고 이쁜께 아무나 앉아뿌러.
말을 내지르듯 하면서도 현호봉은 윤태주를 향해 희멀건하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알았다. 너 이쪽에, 너 저쪽에. 윤태주가 손가락으로 두 여자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켰다. 짝을 다 맞히셨은께 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깨 쏟아지게 재밌게 노시고 야들아 대련님들 지성으로 잘 매셔야 쓴다. 월매는 인자 나가보소. 윤태주는 주인 여자에게 건성으로 대꾸하고는 속도 출출하고 싸게 술 따르. 아가씨들을 휘둘러 보았다. 두 아가씨가 불이 나게 술주전자를 집어들었다. 정종이 차례로 잔을 채워나갔다. 자, 서울로 공부를 떠나는 우리 멸공단의 두 동지 최서학과 양효석의 양양한 앞길을 축하하는 뜻으로 다 같이 쭉 한 잔! 고맙습니다, 성님. 최서학과 양효석은 합창하듯 하며 윤태주에게 고개를 꾸벅하고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오늘 밤에는 나가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께로 코가 비틀어지든 눈알이 돌아가든 마음 놓고 마셔보라. 윤태주가 양효석에게 술잔을 건네며 큰 소리를 쳤다. 통금은 어쩌구라? 현호봉이 술맛으로 찡등그려진 얼굴로 말했다. 길바닥에 안 나서고 집안에 들어앉아 술 마시는디 통금이 그것거 좀 간섭하냐? 윤태주의 말에 송성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음을 느꼈다. 밤을 새워 술을 마실 작정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술을 마실 자신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을 술 마시는 일로 비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현호봉이 반대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더는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송성일은 가슴에 차오는 무거운 어둠에 눌리고 있었다. 술잔 쫙쫙 비우고 두 선배한테 싸게 권여. 윤태주가 현호봉과 송성일에게 눈길을 박으며 손짓했다. 그는 어느새 왼팔로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럽시다. 기왕에 티은 물고 시원하게 텁봅시다. 현호봉은 술상머리로 몸을 밀어붙였다. 송성일은 그만 암담한 심정이 되고 말았다. 현호봉이 술을 마시기로 작정해버리면 통금 전에 집에 들어가기는 틀린 일이었다. 현호봉은 덩치값을 하느라고 술을 한번 입에 댔다 하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막걸리 서너 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셔버리는 주량이었다. 송성일은 현호봉의 다리라도 찔벅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싶었지만 사이에 끼어앉은 여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우리 효석이야 떡 장교님이 되실 것이고 자넨 법대로 가면 법관 나으리가 되시는 건가? 최서학에게 술잔을 건네는 윤태주의 목소리에는 술기운이 묻어나고 있었다. 마음이야 그렇지만 두고 봐야겠지요. 술기운이 불쾌하게 번지기 시작한 얼굴로 최서학이 말을 받았다. 말은 겸손한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만이 차 있었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찬바람 같기도 한 그 자만은 언제나 최서학의 얼굴에 감돌면서 하나의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좋네 좋아. 효석이가 장교로 앞에 나서서 빨갱이들을 소탕하고 자네가 법과도로 뒤에 앉아서 용공분자들을 재판하고 그거 얼마나 보기 좋고 잘 어울리는 일인가. 그리 되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들 원수를 지대로 갚는 일이고 공산당 씨를 말려뿔 날이 훤히 내다 보이네. 윤태주는 아가씨의 치마 밑으로 손을 디밀어 허벅지를 주물러대며 두 사람을 소쿠리 비행기 태우고 있었다. 공산분자들은 깨끗하게 청소하자면 군인이나 경찰이 총을 쏴야 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먼저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빨간물이 든 민간인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잡아내서 처단해야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그 법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법이 앞이지요. 윤태주가 한 말의 순서를 뒤집고 있는 최서학의 말은 싸늘했다. 양반이면서 지주고 권력을 가진 집안이라는 가문의식이 남달리 강한 그로서는 자기와 양효석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일 판인데 더군다나 양효석을 앞이라고 하고 자신을 뒤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의식 속에 판박혀 있는 양효석은 지질하게 돈푼이나 모은 보부상 출신의 쌍놈 집구석 자식일 뿐이었다. 거기다가 돌대가리에 주먹이나 휘두를 줄 아는 경멸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높기로 치자면 판검사님하고 육군 소위하고 어찌 그런 비하거냐. 판검사가 얼마나 높으면 나이를 구하간에 영감님이라고 존대를 붙이겠냔 말이야. 근데 육군 소위야 그냥 소위지. 무슨 존대가 따로 있더라고. 양효석은 눈치 빠르게 대꾸하며 최서학에게 잔을 권했다. 최서학의 시험지를 보고 베낀 국민학교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한 양효석의 열등감은 나이가 들면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나이만큼 커져갔던 것이다. 돈으로나 뼈대로나 권력으로나 최서학네를 이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주먹 하나가 있을 뿐이었는데 최서학에게 주먹 맛을 보였다가는 그 주먹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박살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최서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주먹을 부르짖으며 양효석은 그저 최서학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쪽으로 오래도록 스스로를 길들여 왔던 것이다. 내 말을 오해 말어. 높고 낮고를 따져 앞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싸움에서 전방이고 후방이란 뜻인게로. 자네 알아보고? 윤태주는 술기운 젖은 눈에 힘을 모으며 분명하게 말했다. 압니다. 다 알만한 성님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요. 얼굴이 불그레한 술기로 젖은 최서학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며 잔을 윤태주에게 내밀었다. 왔다. 술 먹음씨로 재미없는 이약들만 골라서 하네. 부지런히 안주로 배를 채우고 난 현호봉이 투덜거렸다. 맞아라. 술 만나게 재미진 이야기 좀 하시쇼. 현호봉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날름 말을 받았다. 어허, 말에 고물 묻을란가 싶어. 그리 얼른 채받치고 그요. 여자를 내외하듯한 앉음새 그대로 현호봉이 불쑥 내질렀다. 하모이라, 우리 서방님 말씀에 고물이 묻어서야 쓰간디라. 아가씨는 감겨드는 콧소리를 섞어 말하며 현호봉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들었다. 어따매 징한 거. 현호봉은 질겁을 하듯 소리치며 아가씨의 팔을 털어냈고 모두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웃지 않은 건 송성일 혼자였고 그 옆에 앉은 아가씨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쿡쿡거리다가 그의 눈치를 살피고는 웃음을 잡았다. 예 말이요, 젊은 서방님. 나가 벌거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무엇이가 그리 징하다고 인정사정 없이 탈탈 털어내뿔고 그러시오. 나가 서럽고 무참해서 더 못 살겠어. 현호봉의 옆에 앉은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어가며 신파연극 대사조로 읊어대고 있었다. 그녀는 하필이면 능수능란한 경월이었다. 못 살겠으면 죽어야지. 현호봉은 무뚝뚝하게 말했고 모두는 와 하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굳은 듯 앉아있던 송성일도 픽 웃음을 흘리며 현호봉에게 눈길을 던졌다. 아하, 우리 오봉이가 지일이다. 윤태주는 손바닥을 맞대리며 흥겨워하면서 오봉이하고 경월이가 천상 이도령하고 춘향이다. 야, 오늘 밤 신빵 차려 뿌려라. 나 장가 미천됐다. 그는 있는 것 호기를 부렸다. 왔다 성님.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말은 바로 하시오. 춘향이야 처녀였으니께 이도령이 좋아했어도 손에 날 것 없겠지만 나야 손에 날 것 뻔한디 미쳤다고 신방 차려라. 현호봉은 입술을 실룩거렸다. 음마, 우리 서방님이 이 나이 때껏 좀 총각수절 하셨구마이라. 아이고 나 같은 헌지집이야 발사태 때만도 못하고 멀구라. 아까부터 어디서 탈치근하기도 하고 시큼시큼하기도 하고 꼬시름하기도 한 냄새가 코끝에 채필등 말등 혔었길래 요것이 무슨 냄새다냐? 요것이 무슨 냄새다냐 험시로 맴이 요상스럽게 싱승생승 할랑할랑 했었둥마. 인자 알고 본게 그것이 바로 우리 서방님이 술래술래 풍긴 청각 냄새였구만이라. 아이고 시상에나 이 헌지집이 총각 옆에 앉았는 것만도 황송스럽고 죄스러운 것. 헌지집이 깨끗한 청각한테 때묻힐라. 화이
경월이는 무당 주문 외듯 명창 사설 외듯 하고는 현호봉의 몸에서 먼지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주춤주춤 물러나 앉고 있었다. 역시 경월이가 채를 잘 잡는다. 너희들 어떠냐? 총각 들어고 요리 술상 받고 앉는 기분이? 윤태주는 아가씨들을 둘러보았다. 가심이 찌릿찌릿하구만이라. 양효석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옆에 니는? 오늘 밤에 팍 그냥 배불고 자부여잉. 최서학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불쑥 말하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시 웃음이 터지고 최서학은 여자가 예뻐 죽겠다는 듯 덥석 끌어안았다. 니는? 우리 서방님이 원체로 점잖으셔 놓게 치아 그냥 잔뜩 신만다는구만이라. 송성일 옆에 앉은 아가씨가 과장되게 울상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송성일의 얼굴이 구겨졌다. 술집에서 남자가 점점 빼는 건 다 여자 책임 아니겠냐. 술을 더 먹이든지 네가 딴 기술을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라. 윤태주가 술자리 묘리를 통달한 것처럼 말했다. 제일 잘난 인물가 번이라고 그런가 어쩐가. 3대면 그로 영 뻗신디 어설피 기술 부리려다가 퉁이나 맞지 말고 나 그냥 독서 공방하는 거에 낫겠구만이라. 여자의 말에 또 웃음이 일어났다. 경월이는 아까 길게 3살 깎고 그래요. 우리 숙향이는 어떠냐? 윤태주는 제 짝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웜의 서방님, 양심잠 소금물에 헹궈내고 말씀하시시오. 넘들이 총각이란께 서방님도 도매금으로 총각 행세하고 자품 갚는 뒤 지야 서방님 뜻 받들어 얼매든지 그런치 컬 수 있는 일이지만 서방님 총각 아닌 것이야 저 사람들도 훤히 다 아는 일일 것인디 지가 속이려고 였다가는 가부식기로 웃음거리 된다니께요. 숙향이는 애교스럽게 눈을 흘기며 면박했고 에라 이 일이었느냐나. 팔을 지켜든 윤태주는 때리는 신용 끝에 여자를 얼싸 안았고 술기운으로 웃어대는 소리가 술상에 빼곡하게 들어찬 그릇들에 담기다 못해 넘쳐나고 있었다. 기분이 알딸 크게 좋은데 어디 돌아가면서 노래나 한 자락씩 뽑아라. 경월이부터. 윤태주는 이제 혀가 말려드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리를 할게라. 아니야. 그 먼지 탱탱 낀 구식 말고 신식 노래로 불러. 신식. 최서학이 손을 내저었다. 술에 푹 담가진 듯 풀려버린 눈에 그의 혀도 꼬부라지고 있었다. 흠은 뭘로 부를게라? 기국선? 아, 좋아. 울고 없는 박달주도 부르고 말이야. 경월이는 노래를 시작했다. 노랫가락을 따라 젓가락 장단이 시작되었다. 윤태주나 최서학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부터인가 양효석도 여자를 마음 놓고 주물러대고 있었다. 송성일은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이런 더러운 놈들아. 니놈들이 끌어안고 있는 여자가 바로 니놈들 아버지가 끌어안았던 것들일 수도 있어. 이 미친놈들아. 욕을 해대고 있었다. 남인태는 순천행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기차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 그는 사복 차림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잠이 든 것 같았으나 그는 자신의 신상 문제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궁리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번으로 광주에 4번째 걸음을 했다. 손 써서 퇴원 날짜를 늦춰가며 병원에서 2번 걸음을 했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광양으로 돌아가서 2번째였다. 다소 무리를 해가면서 퇴원 날짜를 늦췄던 것은 퇴원을 하면서 바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하루라도 길어지는 것은 신상에 그만큼 유리하기도 했다. 우선 지옥 같기만 한 광양을 피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입원 기간의 길이만큼 중상으로 변해갈 부상을 공로로 내세워 전출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 계획이 별로 실현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밀어붙여본 일이었다. 그는 광양에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준비한 돈은 일을 꾸미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큰 액수였다.
인사관리과장은 돈의 군침을 흘리면서도 막상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게 떡묵 뛰기 쉽더라는 문제지요. 아시다시피 니나 나나 안전한 곳으로만 빠지려고 발사심인디 우리 전남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전한 곳보다는 불안한 곳이 더 많은 실정 아닌가요? 진작 안전한 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줄이 든든한 사람들이고 이러니 이건 원... 과장은 액수를 더 올리기 위해 무슨 수를 쓰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형편이 옹색한 건 저도 잘 압니다. 허나 안전한 곳도 등급이 있을 건데 1등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등급이고 3등급이고 간에 광양같이만 하면서 어디든 좋겠습니다. 그는 몸이 달아 매달렸다. 목숨이 둘이 아닌 바에 다시 광양 땅에 발을 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유념할 것이니 어디 기회를 봅시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과장의 말은 막연하고도 답답했다. 남인태에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그 과장이었다. 나이도 자기 또래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 하나를 빼버리면 살이 오른 허여멀쑥한 얼굴 그 어디에서도 경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총을 잡을 필요 없는 편하고 안전하고 돈 잘 생기는 자리에서 펜대나 굴리고 있는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빌어먹을. 난 언제나 저런 자리에 앉아보나. 과장을 만나고 돌아설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투덜거리고는 했다. 그 부러움은 그의 마음속에서 열등감으로 직결되었다. 저놈이야 핏줄 잘 타고나 제대로 배운 데다 배경 좋아 처리 됐겠지. 그의 열등감은 다시 체념으로 연결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직책이 올라가도 가난뿐인 보잘것없는 근본과 사환으로부터 시작한 과거의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고 가슴 그 어느 구석엔가 딱딱한 쇠붙이처럼 박혀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불똥을 달고 솟구치고는 했다. 그러지 않으려고 무진 애도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의 마음이면서 자신의 마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마음이었다. 그 열등감을 이기려고 남다른 열성을 바친 결과로 서장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일 수도 있었다. 도경국장이나 해야 그 마음이 없어질라나. 그는 혼자 고개를 갸웃거려도 보았다. 네 번째 걸음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 그의 마음은 깔아질 대로 깔아져 있었다. 광양을 생각하면 당장 경찰복을 벗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백운사는 반란군 주력 일부와 전남 도당까지 품고 있는 탓인지 광양이나 구례 일대는 난장판이었다. 아니, 지옥이 죽은 사람들이 살기가 제일 고약한 곳이라면 산 사람들이 살기가 제일 고약스러울 것이 분명한 그곳은 생지옥이라 해야 옳았다. 더욱이 경찰에게 그곳은 생지옥이 틀림없었다. 반란군은 반란군대로 날뛰고 읍면단위 야산떼들은 야산떼대로 설쳐대는 바람에 경찰은 어느 쪽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를 일이었다. 토벌을 한다고는 하고 있었지만 날마다 없애고 있는 탄알에 비해 성과는 그다지 신통하지 못했다. 낮에는 이쪽에서 쫓고 밤에는 저쪽에서 덤비고 있는 공방전의 되풀이 속에서 날로 커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다. 반란군이나 야산떼의 소탕이 지지부진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산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전진 후퇴를 신속하게 했고 민간인들이 그들에게 음성적인 협조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쪽에도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었다. 먼저 반란군이나 야산떼를 일거에 소탕할 만한 병력 거의가 자신처럼 마지못해 총을 잡고 있는 형편이었다.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집중되었던 군대 병력이 여순 반란의 돌발로 분산된 채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전투가 계속 중인 데다가 여수 반란을 계기로 수많은 지역에서 공산당 지하 세력이 노출되어 그대로 전투 병력화하게 되자 갑자기 팽창된 전투 지역을 충분한 군 병력으로 채우기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군 병력이 그러할 때 지역 단위 치안 유지 조직인 경찰 병력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군의 단위부대 증원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사병력의 충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 원인은 병역이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대우에 있어서 군대 사병이 경찰 하급자와 다른 데다가
현직 경찰마저 기회만 있으면 이직을 하려는 판에 제발로 군대에 걸어 들어올 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군인 모집은 모집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였다. 지역별 할당에 맞춰 청년단이 앞장서고 경찰이 엄포를 놓아가며 만만한 젊은이들에게 그물을 씌웠다. 만만하다는 것은 을에 가난하고 관에 아무 연줄 없는 사람들이었다. 도둑으로 몰아 감옥살이를 면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군대에 밀어넣었고 사촌이나 육촌이 입산한 것을 트집잡아 군대로 내몰기도 했고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군복을 입은 자들이 사기가 있을 리 만무했고 원래 사상이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오기나 반발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나 작전 중에 입산해버리는 자도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강압적인 방법은 경찰이나 청년단을 불신하고 경원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시대의 경력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똥 묻은 것들로 불신당해온 경찰은 계속 악명만을 덧붙여가는 꼴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 강압적인 편법을 쓰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을 없애는 길은 병역을 의무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다는 게 언제인데 그것은 통과되지 않고 엉뚱하게 반민특위법이 통과되어 그러잖아도 경찰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길을 더욱 세워주는 반면 경찰들은 일할 맛이 싹 떨어지게 길을 꺾고 말았다. 반민특위법이 전국적으로 엄하게 실시되는 한 현직 경찰치고 그 법에 안 걸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콩밥을 먹이게 만든 위치에서 콩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된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국회의원이란 놈들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었다. 제 놈들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경찰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말이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경찰 때려잡는 법이나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놈들이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이었다. 그런 배신감은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을에 그 법의 시행에 공동의 관심이 모아지고는 했다. 그 법만 생각하면 그는 전출 운동이고 뭐고 사지에 맥이 빠져버렸다. 그러나 당할 때 당하더라도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끄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광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고 그 법은 아직 강 건너 불이었다. 광양에서 느끼는 생명의 위협은 전투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 그 위협이 산재해 있었다. 그건 적의 공격에 의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어둠과 함께 누가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위협이었다. 어두워지기 얼마 전에 굽신굽신하며 지나간 그 사람이 바로 어두워짐과 동시에 적으로 바뀌어 옆구리에 칼을 박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낮에만 믿고 밤에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민간인들과 그런 살벌한 불신관계가 조성된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멸공이라는 정부의 다급한 정책이 앞선 문제였고 그 지시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려는 것이 뒤따르는 문제였다. 초반부터 밤은 이미 그쪽의 차지였다. 산을 등지고 야간 공격을 감행했다가 다시 산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하는 그들은 자연 공격적인 반면 이쪽은 수비 위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으면 물론 이쪽에서도 공격을 시도했지만 산이라는 지형의 분리를 무릅써야 하는 공격이 공격다울 리가 없었다. 적이 산속에 지인을 치는 경우 산은 또 하나의 적이었다. 퇴로를 산으로 잡은 적을 쫓아 산을 파고들었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처음의 무모한 실수를 감안해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소탕이 아니라 민간인 지역과 차단시키는 산중 고립 작전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산속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는 그들을 적극 전법으로 소탕하자면 그들보다 갑절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했다. 산중 고립 작전은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인민과의 접촉을 단절시켜 그들의 세포 부식을 근절함과 동시에 민간인들의 음성적 협조를 차단하여 그들의 보급원을 동결하고 그 난점 해결을 위해 그들의 공격이 더 적극화되면 일부러 산으로 파고드는 위험을 겪지 않고도 그 기회를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런 현지의 노력과는 별개로 멸공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시가
거의 매일이다쉽게 하달되는가 하면 그에 못지않게 전과 보고의 독촉이 성화 같았다. 반란군의 완전 소탕, 지역 폭도 완전 제거, 민간 세포 조직 완전 근절. 그런 지시 앞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용맹스러운 활동을 전개한 것은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서북 청년단이었다. 명칭 그대로 이북 청년들로 구성된 그들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주도의 4.3 사건 진압대의 일부로 투입되어 그 용맹을 떨친 바 있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그야말로 공산당의 씨가 마른다는 소문이 일찍부터 바다를 건너와 무태까지 퍼졌던 것이다. 공산당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38선을 넘어온 그들은 이남의 공산당을 뿌리 뽑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용감무쌍하게 싸우는 반공투사들이었다. 그들은 공산주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를 떨었고 공산주의자는 더 말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차없을 정도로 냉정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이미 여수와 순천에서 그들의 진면목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멸공이라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들의 용맹스러운 열성은 반란군이나 지방의 빨갱이의 수사, 색출, 체포, 처단에까지 손을 안 뻗치는 곳이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솔선해서 나가자 그러지 않아도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 냉정한 공무집행에 난색이 되어 있던 현지 경찰은 그들에게 굳은 일을 모두 떠넘겨주고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일이 일단 그들의 손에 넘겨지자 반란의 뒷수습은 냉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민간인들의 원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다. 그들에 대해 민간인들 사이에서 악독한 이북내기들이라거나 이북에서 내려온 악질들이라는 욕이나 비난이 떠돌았고 사실 어느 면에서는 억울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당을 박멸하고자 하는 열정적 일념으로 행동하는 그들이 그따위 욕이나 뒷소리에 신경 쓸 리 없었다. 그건 어떤 식으로든 공산당에 연관되었거나 공산당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당한 자들의 피부치들이 짓거리는 소리에 불과했고 설령 다소 과했거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국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의당 따르게 마련인 사소한 시행착오로 묵살되었다. 그 후에 소탕 작전에서도 계속 발휘된 그들의 용맹성은 끊임없이 하달되는 지시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 있었다. 멸공이라는 말과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소탕, 제거, 근절 같은 용어에 일맥상통하고 있는 뜻은 무조건 죽여서 없애라는 것이었고 그들이 다소 과격한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다 덮이게 되어 있었다. 이 기회에 남한의 공산당은 뿌리째 뽑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공공연한 결의와 공산당의 원한을 품은 그들의 복수심과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마부와 말이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경찰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민간인은 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멸공전선에 나선 특수무장부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스스로도 그 특수성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미군정의 막대한 지원으로 결성되었다는 소문이 초기에 파다했고 결국 그들과 합동작전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남인태 자신은 그들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의 용맹성을 앞세우고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그들의 끝없는 용맹성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끝없는 원성을 일으켰다. 물론 군대나 경찰도 원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특히 심하게 지목을 받았다. 말을 바꾸면 민간인들 중에서 공산당 가담자나 연루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 피해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용맹성이 잔인성이었던 것이고 낮의 원성이 밤에는 사리로 바뀌는 위험이 어둠 속에 산재해 있었다. 이미 그런 식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음이 문제였다. 적의 공격의 기미가 전혀 없는 밤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고 다음날 아침이면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잘린 목이 바위에 달랑 올려져 있는가 하면 긴 대나무 간짓대 끝에 꽂혀 있기도 했다. 그런 행위는 적의 특공대 잠입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직감적 심증은 원한을 품은 민간인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일벌백계주의로 치달은 이쪽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되받은 형국이었다.
목을 무참하게 자르는 처형은 반란 당시에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 대대장이 닛본도를 휘둘러 시범을 보인 다음부터 예사가 되었다. 목만을 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목들을 모아 가마니에 넣고 다니며 동네마다 전시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썩어가는 흉한 두상들을 가마니에서 쏟아내 벽돌장이나 판자 위에 질비하니 늘어놓고 사람들을 일삼아 끌어모아 구경을 시켰다. 빨갱이질을 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면 다 이런 꼴이 된다는 시위였다. 그런 짓은 광양이나 그 언저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들리는 말로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아니, 제주도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 같았다. 광양 근방에서야 한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집들을 불질러 버리는 짓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이 예사로 저질러지는 모양이었고 빨치산을 잡아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창으로 찔러 죽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명령에 반항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대창으로 찌르지 못한 사람까지 처단해버린다고 했다. 그런 방법들이 효과를 거두는지 어쩐지를 알 수 없는 채로 적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가해오고 있었다. 논에서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던 농부가 지나가는 경찰의 등을 낫으로 찍어 죽이거나 풀숲에 감추어두었던 총을 갈겨대거나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인태는 자신도 벌교에서 모락스럽게 한다고 했으면서도 그런 행위를 보고는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생명의 위기를 급박하게 느껴야 했다.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내 모가지를 내 모가지라고 장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난장판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길뿐이었다. 멸공이고 반공이고 내 한 목숨 잊고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이 남인태가 가지고 있는 확고부동한 생각이었다. 남인태는 두 팔을 뻗어올리며 눈을 떴다. 사복을 입고 광주행을 한 것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옷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천에 색깔이나 모양이 다를 뿐인데 어느 것을 몸에 걸치느냐에 따라 마음이 생판 달라지고 말았다. 제복을 입으면 무언가에 억눌리는 것 같은 압박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힘이 전신을 버팅기고 있는 기분이었고 사복을 입으면 무슨 짓이든 해도 좋을 것 같은 한없는 자유스러움을 느끼는 반면 어딘가 허전하고 힘이 빠져버리는 기분이었다. 남인태는 창밖으로 눈길을 보내며 담배를 빼물었다.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는 천천히 내뿜었다. 제길, 사람 한평생 사는 게 뭐라고? 피로감과 함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담배를 입꼬리에 문 채 변소로 향했다. 변소 문을 열자 구린내와 지린내가 뒤섞여 왈칵 끼쳐왔다. 바가야로! 주춤하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그는 스스로의 입놀림에 놀라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시 형편없는 야만인들이야. 그는 오만상을 찌푸린 채 변소로 들어가며 일본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독한 냄새만큼 변소 안은 더럽고 지저분했다. 말라붙은 똥덩어리에 새똥이 엉겨붙고 변기 주변이나 바닥에는 오줌이 고여 있었고 똥 묻은 신문지 조각이나 담배꽁초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연방 바가야로를 내뱉으며 오줌을 깔기고 있었다. 기차가 흔들리고 있다고는 해도 아무데로나 제멋대로 떨어지고 있는 오줌방울로 보아 그도 오줌줄기가 변기 아가리로 향하도록 물건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했다. 진저리 치며 물건을 걷어들인 남인태는 입꼬리에 물린 담배꽁초를 퇴 내뱉고 변소를 나섰다. 객실로 들어서 네댓걸음을 옮기던 그는 숨을 들이켜며 우뚝 멈춰섰다. 어떤 낌새를 알아챘는지 상대방이 이쪽으로 빠르게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시에 서로를 외면했다. 남인태는 그 자리를 지나쳐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슴이 벌떡거리고 있었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고 있었다. 그놈은 하대치였다. 틀림없이 하대치였다. 그런데 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인 것이다.
저놈을 어찌하나. 근데 저놈이 무슨 배짱으로 벌건 대낮에 버젓이 기차를 타고 다닌단 말인가? 아무리 통행증이 없어졌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고 그놈 옆에 앉았던 젊은 놈들은 누군가? 그게 일행이 아닐까? 그렇다. 아무리 배짱이 센 놈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기차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놈들이 홀몸일 리가 없다. 보이게 무기를 갖지 않았을 뿐 무엇이건 호신용 무기를 지니지 않았을 리가 없다. 어설프게 저놈을 잡으려다가 내가 오히려 당할지도 모른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다. 이쪽에서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저놈들이 먼저 이쪽을 건드릴 리는 만무하다. 이것은 호기가 아니라 위기다. 눈 딱 감고 못 본 척 해버리면 그만이다. 에라이, 안전이 제일이다. 남인태는 단단히 팔짱을 끼며 눈을 내리감았다. 총을 갖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대치도 눈길이 맞부딪히는 순간에 남인태를 알아보았다. 그 순간 하대치의 머리를 친 생각은 이제 죽었구나 하였다. 총부리를 들이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남인태는 쫓기듯 휘적거리며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대치는 남인태가 부하들을 부르러 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두 동료에게 뜨거운 핏덩이를 토해놓듯 한 한마디는 째일 준비였다. 여차하면 그대로 기차에서 뛰어내릴 작정이었다. 그런데 남인태 쪽에서는 아무런 기색이 없었다. 사람들 머리통 사이로 조심조심 살펴보니 남인태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때 비로소 하대치는 무릎을 쳤다. 사복인 그는 무기도 없고 일행도 없다는 직감이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는 남인태에게 눈을 받고 있었다. 보성역은 바로 코앞으로 가까워 있었다. 기차가 점거하면 금방 내리지 말고 출발하는 것 보고 내려. 하대치는 두 동료에게 일렀다. 기차가 점거하자마자 내렸다가는 남인태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다. 뒤따라 나오며 빨갱이 잡으라고 소리라도 질러대면 그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은 없을 터였다. 남인태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하나 눈을 감은 척하고 있을 뿐 이쪽의 움직임을 다 살피고 있다고 보아야 했다. 하대치는 광주의 병원에 맡겨졌던 4명의 부상자 중에 장기 치료를 받느라고 남아있던 마지막 중상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처음에 2명, 그 다음에 1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일 없이 본대에까지 데려갔었는데 끝걸음인 3번째에 탈이 생기고 말았다. 고랑댕이가 치면 볼핀다더마. 치미를. 하대치는 떫은 입맛을 다셨다. 기차가 멈췄다. 과연 남인태가 허리를 고추 세우며 눈을 떴다. 하대치는 자지 끝에 찌르르 전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인태의 눈길이 이쪽으로 일직선을 긋고 있었다. 그가 금방 어떤 일을 벌일 것만 같았다. 단단하게 준비여. 여차하면 짤 것인게. 하대치는 숨가쁜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분주함 속에서 남인태는 이쪽을 그냥 보고만 있을 뿐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저놈이 무슨 마음을 묵고 있는고. 하대치는 왼쪽 겨드랑이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비. 가자. 하대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하대치도 그 뒤를 쫓았다. 문을 닫으면서 뒤돌아본 하대치의 눈에 벌떡 일어서는 남인태의 모습이 잡혔다. 기차가 가는 쪽으로 뛰내려! 그 경황 중에서도 하대치는 소리치고 있었다. 기차의 속력은 뛰어내리기에 아직 별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왔다따, 한바탕 똥줄 탔네. 근데 저 자석이 순사지를 그만둔 것이다냐, 어쩐다냐? 하대치는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서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 참, 천만다행이요. 그자가 경찰을 그만뒀을 리가 없어. 보고를 받은 염상진은 한마디로 고개를 저었고 염대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대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동무, 수고했어. 쉬도록 하시오. 염상진이 일어섰다.
오늘 작전이 있담소요. 하대치가 따라 일어섰다. 있어. 하나. 하동무는 임무를 끝냈으니 쉬도록 하시오. 아, 그것이 무슨 힘든 일이라고 쉬고 말고 해라. 쟤도 나갈라는 마요. 하대치는 조르듯하는 태도였고 그런 그를 부러운 듯한 눈길로 바라보며 안창민은 가만히 웃음 짓고 있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여길 지키라는 것이오. 여길 지키는 것도 큰 작전이란 걸 알죠. 염상진이 하대치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눈에 혈연을 대하는 듯한 정이 담겨 있었다. 야, 알겠구만이라. 여기는 철통같이 지킬 텐께 걱정 마시시오. 하대치는 염상진을 올려다보며 티 없이 웃었다. 저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사람의 하는 양을 바라보며 안창민은 소리 죽인 감탄을 했다. 사람의 관계가, 그것도 남녀가 아닌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가 믿음직스러움을 넘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입산한 다음부터였다. 그 아름다움의 발견과 계속되는 확인은 피를 흘려야만 성취되는 혁명이 왜 가능한 현실인지를 증명해주는 소리 없는 웅변이었다. 그것은 헤겔의 변증법의 문맥에서도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행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의지로운 뜻과 뜻을 합치시킨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성되는 그 어떤 마력적인 힘이었다. 그건 염상진의 힘만이 아니었고 하대치의 힘만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힘이 합해짐으로써 피어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 아름다움은 염상진과 하대치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염상진과 오판돌, 하대치와 강동식, 강동식과 염상진. 마치 그물코가 이어진 듯 그 아름다움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사이에 매듭져 있었다. 다만 염상진과 하대치 사이에서는 그 아름다움의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날 뿐이었다. 모택동이 이끄는 홍군에는 계급이 없다는데 그 난해함이 바로 이런 인간관계의 역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배짜기이되 그 분기점들은 의지로운 사나이들의 뜻을 합치시킨 슬기롭고 용기 있는 작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안창민은 하대치의 자리에다 김범우를 놓아보았다. 염상진과 김범우. 옆에서 지켜본 그들의 헤어짐은 사뭇 인상적이었다. 형님, 수염이 잘 어울립니다. 그런가? 짬이 없어서. 편히 가게. 두 사람이 헤어지기 직전에 나눈 이 말에는 깊은 정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정은 지극히 사사로운 것이면서 과거가 있을 뿐이었지 어떤 결속감이나 현재가 없었다. 그들의 헤어짐이 인상적일 수는 있어도 감동적일 수는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염상진과 김범우가 헤어지는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라면 염상진과 하대치의 관계는 피가 마통하고 있는 생존 그 자체였고 염상진과 김범우가 언제라도 적대 관계에 설 수 있음에 비하여 염상진과 하대치는 언제든지 서로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였다. 강동기는 작전에 끼워는 게라? 하대치는 염상진을 뒤따라가며 물었다. 훈련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소? 그렇지라. 안직 빙알인디요. 그러면 댕겨 오십시오, 대장님. 하대치가 오른발을 옆으로 뻗쳐들어 왼발에 갖다 붙이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염상진이 절도 있게 돌아서며 경례를 받았다. 염상진은 고두만을 미리 기억했다가 오늘 밤 작전에서 제외시켰다. 그의 아내 칠동댁의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그를 위험지대로부터 격리시켜야 했다. 그가 배성호와 함께 전사한 고두일의 사촌 형제라는 사실이 염상진에게는 또한 뜻깊게 느껴졌다. 염상진은 그들에게 방을 마련해주기 전에 한약방을 찾아갔다. 어떻게 하면 임신을 빨리 할 수 있겠나를 묻기 위해서였다. 여자 뱃속에 애를 하나 들안친다 하는 일이 말맹키로 그리 쉽들 아니여. 그래서 그 처방이 수십 가지인데 기왕에 합궁을 한 부부에다 서로 무병하단께 그 많은 처방 일일이 다 틀미길 거 없고 간단하게 남녀가 지킬 일 한 가지씩만 하겠는디
남자는 다방사하지 말 일일 것이며 여자는 조립좌하지 말라는 것이여.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가 밤마동 그 짓을 였다가는 씨가 부실해져 애를 맹글 수가 없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사나흘 간격은 두고 방사를 허라 그 뜻이고. 씨가 지 아무리 연글고 튼실여도 씨를 받는 여자가 씨 귀하고 중한 것을 알고 행동거지를 얌전고 친중하게 해야지 촐랑이고 방정을 떨어서는 안 되는 일인디. 남자가 일단 방사한 다음에는 여자가 방정 맞게 빨딱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그저 뒤진 뒷기 그대로 나자빠져서 남자 것이 한 방울도 새나오들 못하게 모시는 뒤만 정신을 쏟아야 한다 그 말인디. 잠자리가 지 아무리 불편실어도 공댕이 밑에 비계 높직하니 받치고 하룻밤 전지는 질긴 마음이 있어야 하는디. 오진 매럽다고 빨딱 일어나 불고 목마르다고 물 먹자고 빨딱 일어나 불고 여다가는 다 허사여 허사. 한약방 영감님의 말을 따라 고드만에게는 나흘마다 한 번씩 동침을 허락했고 아내에게 조립좌 하지 말고 베개를 받치고 자게 하라는 말을 염상진은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일렀다. 그 말을 하는 기분이 개면쩍고 우스울수록 그의 얼굴은 엄숙하게 변해갔다. 동침하는 밤을 빼놓고는 고드만은 물론 정과 생활이 달라진 게 없었고 그의 아내 칠동댁에게도 방을 빌려주고 있는 주인집의 모든 일을 돕게 했다. 최근 들어 염상진의 마음은 한층 무거워져 있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모두 최악의 기아 상태라는 이지숙의 보고를 받도록 그 문제의 심각성은 구체적인 무게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소작을 빼앗겨버린 동지들 가족의 생계 문제였다. 소작을 빼앗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최악의 기아 상태는 소작인이면 누구나 수십 년에 걸쳐 겪어온 연례적 삶이었다. 춘궁의 4월 고비는 배고픔이 사람의 정신을 돌게 할 정도로 극악한 상태에 달하는 시기였고 굶어 죽는 노인네와 아이들이 속출하는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런데 동지의 가족들은 그 최악의 기아 상태를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맞게 되어 있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유로를 언제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로를 오래도록 장악할 수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은 간단했다. 지주에게 빼앗기지 않는 상태에서 유로의 농사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했다. 집집마다 배급을 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장애를 받으면 일시에 유로로 이사를 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로를 언제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는 지극히 가변적이었다. 상대방과의 힘의 관계에 있어 언제든지 상황이 나아질 전망은 희박한데 반해 저쪽은 체계적인 무장화 작업을 꾀해 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소식은 제주도 항쟁이 거의 막바지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어진 줄기라고는 없는 외따로 떨어진 하나의 산이면서 섬인 그곳에서 벌써 만 1년 동안 투쟁을 벌여왔는데 그 결과는 절망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 결과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구구법 산수처럼 간단명료하게도 힘의 약세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투쟁이었는가? 투쟁을 위한 투쟁이었는가? 염상진은 언제나 그 벽에 막혔고 그 벽을 허물어뜨리지도 뛰어넘지도 못했다. 다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생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오늘의 작전 지역은 보성이었다. 군수가 제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흥청하게 벌인 뒤끝에 계엄군과 경찰을 모아 한턱을 낸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기왕 차린 음식으로 잔치 설거지를 할 겸 생색을 내자는 것이 군수의 속셈 같았다. 아들이 군수질 해먹게 가르쳤으면 그 애비가 일정 지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보나마나 뻔한 노릇인데 그렇게 오래 산 것이 또 무슨 대수라고 아들놈은 이 춘궁기에 잔치를 벌이고 흥청거리는 것인가. 염상진은 속이 뒤틀리면서도 어찌됐든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는 군수가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오판돌에게 조성과 보성의 중간 길목에 매복하게 하고 염상진은 이혜룡과 함께 보성으로 진입했다.
정보대로라면 경찰서엔 보초 정도밖에 없을 거요. 그러나 사전에 정확히 탐지한 다음 행동하시오. 무기 확보가 완료되는 즉시 퇴각하시오. 지금부턴 독립작전이오. 염상진은 이혜령에게 지시했다. 아무리 술에 취하고 있는 적이라고 하나 접전을 예상하면서 그 임무를 이혜령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군수의 집은 향교 옆이었고 정원수가 많은 널찍한 마당의 차일 밑에서는 낭자한 웃음과 함께 술판이 한창이었다. 두 개를 잇댄 차일 안이 다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여기저기에 총들이 기대어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했다. 상황으로 보아 기습적인 집중 공격이 효과가 클 것 같았다. 염상진이 방어쇠를 당기는 것을 신호로 차일을 향해 집중 사격이 가해졌다. 그림자들이 여기저기서 담을 타넘었다. 총소리와 비명이 뒤엉키고 엇갈리는 속에서 마당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비명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총소리만 울렸다. 사격 중지! 총소리가 뚝 멎었다.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이 피냄새에 섞일 뿐 집안은 적막에 덮여 있었다. 빨리 저 총들을 들어라! 출발이다! 염상진의 명령에 따라 그림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묻히자 여자들의 외침과 울음소리가 터져 올랐다. 15. 어우허우 어허야 얼럴러 어으히야. 신재모가 보성이 공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잠이 설핏 들어 어디인지 모를 산중을 혼자 헤매는 굳은 꿈을 꾸다가 깨워 일으켜졌다. 대장님! 보성이 공격당했습니다! 잠과 꿈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의 정수리를 친 숨가쁜 소리였다. 뭐라고? 그는 왼쪽 손에 바지를, 오른쪽 손에 시계를 집어들며 소리쳤다. 보성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똑같은 말 2번씩 할 거야? 전체 상황 보고를 하란 말이야. 전체 상황. 그는 바지를 꿰입으며 몸서리치듯 소리질렀다. 전 그것밖에 모릅니다. 신재모는 그때서야 문득 정신이 들듯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새까만 사병임을 깨달았다. 알았다. 먼저 가라. 미안함을 표하기라도 하듯 그는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경찰서로 나온 신재모는 인명손실, 무기망실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새끼들이 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술을 처마시고 자빠졌어? 새끼들 뒤져서 싸다! 하얗게 변한 얼굴의 부분이 푸들거릴 만큼 감정이 격해진 신재모는 책상을 걷어차며 외쳤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한 인간의 괴로움과 절망스러움을 느끼며 권 사장은 그의 팔을 힘주어 잡았다. 사령관님, 엎질러진 물입니다.